메이커 교육 실천의 김성경이라고 하고요. 2018년 8월 달에 이제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가 지금 되어 있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2018년 8월 달에 세운상가에서 한 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다은쌤의 주창하에 우리가 이제 이 책을 만들어 봅시다, 공부해 봅시다 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이제 여러 파트를 나눠서 이제 각각 팀의 그 파트에 소속이 돼가지고 매주 회의를 했었고, 이제 회의하고 자료 모으고 해가지고 한 4, 5개월 있다가 이제 책이 2019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메이커 교육 실천에서 마련한 온라인 콘서트 네 번째 시간이고, 무려 3년 반 이상이 지나서 사실은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랬었는데 사실 그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활동들도 저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우리 메이커 생태계는 어떻게 되었고 메이커 교육 환경은 얼마나 발전했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도구와 재료, 공간과 안전이라는 것인데, 이제 메이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크게 맞닥뜨리는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이제 도구와 재료, 공간과 안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 전까지 막 작품을 구상하고 설계하고 컴퓨터로 하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다가 갑자기 이 재료, 도구 이런 게 나타나면은 비용 문제가 생각이 들고, 과연 내가 적절한 비용에 샀는지 아니면은 더 좋은 건 없는지, 더 좋은 걸 더 싸게 살 수는 없었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만일에 우리 생태계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짜여져 있다면 굉장히 표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쉽게 판단을 내릴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이 아직까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메이커 문화가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커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파워풀한 어떤 비즈니스의 욕구에 완전히 뿜뿜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뭐가 하나 요만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게 실제 물건이 됐던 어떤 서비스가 됐던, 굉장히 사실은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 편리한 어떤 우리나라 시장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내가 직접 뭘 하기보다는 찾아보면 날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만들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고 물건도 뭐 내가 필요한 걸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이유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편리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저변은 넓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품이나 많은 서비스가 사실 존재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메이커 환경과는 딱 맞물려지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그런 서비스의 개발과 어떤 그 수요자의 디맨드가 충분히 반영이 된 그런 생태계가 그런 것에 대해 착안을 하고 고민을 하고 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면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에 대한 어떤 생태계도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지속 가능할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존재하기가 어렵다,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와 같은 어떤 모임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사실은 이 굉장히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사실 이 메이커 어떤 활동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God is not dead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아주 짧은 이번에 이 온라인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짧은 단상이었고요.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그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저 혼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 속해 계셨고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료와 도구, 공간과 안전이라는 주제로 6월 14일 9시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2월 달에 처음 전다은 리더님께서 주창하신 이후에 네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 파트 3,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으로 봤을 때는 파트 3, 재료와 도구, 공간과 안전, 기본 재료와 도구를 소개했고 작업 공간의 구성, 안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봤을 때에는 97페이지에서 13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페이지를 넣은 것은 이 자료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참고했고 굉장히 많이 깜짝 놀랐던 그런 책이라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더 Big Book of Maker Skill,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책이긴 한데 그림이 많아서 누가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이커 스킬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의 분류로 묶일 수 있는 도구들을 쫙 이렇게 한 페이지에 묶어가지고 어떻게 얘네들은 다르고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채팅에 보면은 시민 메이커 교육 가이드북 다운로드도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다운로드해서 PC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료로 봤을 때 어떤 전자 부품, 이런 작은 PC 보드들, 이런 어떤 CPU 보드들 같은 것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은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더불어서 만일에 메이킹 활동을 하다가 다쳤다, 그러면은 응급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너무나 자상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들기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죠. 전구가 반짝, 뭐를 만들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계도를 그리죠. 그 종이에다 그릴 수도 있고요. 그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는 만일에 제가 어떤 서랍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서랍장의 크기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그 공간은 얼만큼 된다. 그래서 치수를 다 재겠죠. 이제 계측을 합니다. 계측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구해서 또 재료도 마찬가지로 계측을 한 다음에 또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재단을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은 사실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절대로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순환하면서 우리가 메이킹을 끝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 재료와 도구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 이거는 우리가 영메이커라고 해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매년 했던 활동에서 아이들이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와 같은 아이디에이션, 디자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유까지 이런 활동들을 아이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료를 우리가 크게 생활재료하고 산업재료로 나누었어요. 생활재료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생활재료고요. 산업재료는 공장에서나 볼 듯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재료를 산업재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재료는 굉장히 기능성을 가지고 약간 숙련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라도 다룰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하긴 했으나 이 분류 안에서도 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이, 나무, 실과 직물 이런 것들을 이제 친근한 우리 생활 속 재료라고 했고 플라스틱, 금속, 전자 부품을 우리가 조금 어렵고 뭔가 숙련도가 필요한 어떤 그런 재료,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친환경적인지 어떤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재료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두를 아울러서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우리가 재료를 좀 더 아끼는 자연보호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까지도 넣어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재료는 종이인데요. 문방구에서 아이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색종이부터 어른들이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할 때 쉽게 다루는 시트지나 도배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지, 카드보드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종이는 굉장히 안전해라고 생각하지만 이 종이에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또 칠해져 있고 때로는 접착제 같은 것도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져 보고서는 우리가 이것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보드지를 가지고 밑에 보면 타자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타자기를 만들 정도로 이 카드보드지는 튼튼해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만들기 전에 어떤 프로토타입으로 형태를 어떤 목업처럼 형태를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요. 이제 카드보드지가 사실은 우리가 어디가 됐든 메이커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죠. 요즘 우리 목공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목공 하시는 분들 진짜 요즘은 한 번쯤 뭐 도마 하나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도마나 젓가락 이런 것들 많이 만드시죠. 그래서 나무를 우리가 크게 구분했을 때는 소프트우드와 하드우드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소프트우드, 하드우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약간 연한 나무, 연하고 가벼운 나무. 그 다음에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목공실에 가서 처음에 배울 때 사용하는 나무들은 DIY용 소프트우드가 많고요. 대표적인 것들은 뭐 삼나무, 레드파인, 스프러스, 미송, 뭐 편백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우드는 여기 지금 추영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 메이커 교육실천에 아주 멋진 작업대, 메이커실을 위한 작업대를 많이 만드시는데요. 거기에 활용되는 멀바우라는 나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그 나무가 이제 하드우드, 아주 단단하고 무겁죠. 그래서 다 만들어진 것도 사실 운반하려고 하면 꽤나 무게가 나갑니다. 그리고 나무의 종류 중에는 MDF, 합판, 집성목, 원목 이 순이고요. 이 순대로 가격이 됩니다. MDF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합판, 그 다음에 집성목, 원목. MDF, 합판, 집성목에는 다 접착제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나무라고 하더라도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번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나무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목공방에서만 이렇게 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봤더니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마어마한 온라인 쇼핑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 보시면 딥 그린 컬러라고 하는 이제 페인트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나무예요. 이건 지금 합판인데 이런 합판을 이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색깔이 있더라고요. 이런 색깔을 내가 원하면 재단을 해서 집으로 택배로 보내줍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각재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이 졌죠. 이런 어떤 나무 토막 같은 것들, 강목 같은 것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들도 다 재단해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그런 곳에서 이미 페인트 칠까지 다 되어 있는 나무 아니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나무를 재단해서 받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여러분들이 취미로 어떤 어른들끼리라도 메이커 활동을 할 때 쉽게 재료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과 천인데요. 우리 뜨개질 한번 안 해본 어릴 적에 목도리 한번 안 떠본 여자들 없죠. 그래서 뜨개질 그 다음에 이런 재봉하는 간단한 천들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봤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런 어떤 뜨개질하고 재봉 외에 재봉을 물론 하겠지만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천들이 굉장히 특수한 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와 같은 특수한 천들을 또 인터넷으로 또 쉽게 구매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펠트지, 방수천, 타프천, 전자파 차단, 원단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펠트지는 다들 아시죠? 여기 나와 있는 방수천, 방수가 되는 천들이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타프천이라고 하는 거는 칼로 이렇게 그어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그런 천입니다. 그런 타프천도 인터넷에서 보통 캠핑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는데 이제 그런 천들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 전자파 차단 원단도 이제 판매를 합니다. 전자파 차단 원단은 전도성 섬유죠. 근데 전도성 섬유를 전자파 차단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전자 회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진 것이 스마트 환자복이라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전도성 섬유에다가 이렇게 센서를 달아서 어떤 환자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그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미 병원에서 활용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장갑을 낀 채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천들도 전도성 섬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마사지 기능이 되는 장갑과 양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도성 섬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어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탐색하고 한번 연구하고 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좀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활용하면서도 얘는 진짜 환경 뭐라 그러죠? 굉장히 그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플라스틱을 사실 우리가 저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많은 재료이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최초에 성형을 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열을 가해서 이렇게 성형을 하죠. 근데 이 열 가소성 수지는 이미 한번 성형이 되었어도 열을 가하면 또 변형이 되고 또 성형이 가능한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트병, PVC, 아크릴, 나일론, PP, PC 이런 것들이고, 재활용도 용이하고요.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는 다시 열을 가하게 되면 녹거나 성형이 되지 않고 그냥 더 단단해지거나 타버리는 그런 재활용이 어려운 그런 수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수지들은 사실 또 독성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폭시, 테프론, 폴리우레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플라스틱 수지들을 잘 우리가 포장 용기나 이런 데서 살펴보게 되면 분류 기호가 나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파란색으로 여기 표시가 된 1, 2, 4, 5번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고, 그 외에 붉은 색깔들은 재활용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좀 지양하자라고,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플라스틱 재료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목재하고 너무나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재단해 주시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크릴, PC, ABS 모든 재료들을 우리가 물론 메이커 스페이스에 가서 레이저 커터로 자르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아크릴 박스를 주문을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제 간판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크릴 상자를 이렇게 재단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데를 다 붙여줘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려서 보내면 2, 3일 만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나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직접 재단을 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생각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쉽게 또 10,000원 미만의 가격으로 우리가 구해서 또 내 메이킹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신소재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다 같은데, 플라스틱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는 성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 석유의 부산물로 나온 플라스틱이 앞에 소개된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소개되는 플라스틱은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PLA 같은 경우는 식물 성분이죠. 옥수수 성분으로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친환경,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어떤 자연보호라 이런 어떤 환경보호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연관이 있었던 3D 프린터를 만들 때 선택이 되었던 재료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해서 어떤 교사분들이 굉장히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어떤 그런 뉴스도 있긴 했는데,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죠. 아무도 그 충분한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PLA의 경우에는 식물 성분으로 거의 8, 90%가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가 물론 석유화학의 부산물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가열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럴 때 나오는 어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어느 정도의 인체에 유해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 중에
지금 이제 이미 도입된 이제 산업재료, 우리가 지금 산업재료를 보고 있잖아요. 플라스틱부터. 산업재료의 경우에는 다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어떤 생활 공간이 아닌 산업 공간에서, 공장에서 다루어졌던 재료들이 우리 일상생활, 학교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메이크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도입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PCL이라고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PCL은 식물 성분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할 때 바이오 프린팅의 소재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는 일정 시간이 되면은 생분해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이 소재는 특성이 PLA와는 다르게 PLA는 거의 200도씨 정도 가열을 해야 녹는 성형이 되는 그런 소재라고 하면은 PCL의 경우에는 60도씨 저온에서 녹기 때문에요. 이제 3D 펜의 재료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금속입니다. 금속도 역시 산업재료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 놓았죠. 철과 비철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철의 경우에는 이제 철과 스틸, 그 다음에 철의 합금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재가 있고 선재가 있고 강관유, 이렇게 관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선재가 있는데 이런 재료들도 사실은 흥미롭게도 굉장히 많이 재단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량으로 구매를 하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예 우리가 메이킹을 할 때 바로 갖다 쓸 수 있는 형태, 여기 보면 배터리, 그 AA 그 건전지의 지금 터미널인데요. 이런 재료들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건전지로 동작을 하는 어떤 그런 물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 안에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고 요 단자를 붙이기만 하면 거기다가 건전지를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철 금속이 있는데 여기는 알루미늄, 구리, 아연, 티타늄, 텅스텐 어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구리는 우리가 흔히 보는 코일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선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선에 다 이제 구리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캔은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호일도 있고 티타늄, 텅스텐 이런 재료들도 점점 사실은 어떤 다양한 어떤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산업재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소규모로도 그다음에 소규모로 자기가 뭐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싶다고 할 때는 다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나만의 만들기를 한번 좀 풍성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료 중에는 이제 전자 부품이 있는데요. 전자 부품은 대표적으로 정말 산업재료만 인식이 되어 왔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 운동을 통해서 급속히 대중화되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투 피지컬의 어떤 핵심 부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LED도 있고 센서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위치도 있고 건전지 그다음에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 전선 그리고 여기 뭐 모터, 어댑터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런 재료들은 사실은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게 된 데는 어떤 배경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의 시대여서 사람들은 늘 내가 판매할 어떤 고객이 물건을 달라고 하면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고를 다 이런 산업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재를 또 구매하는 대기업들, 우리로 치면 뭐 삼성, LG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대기업들한테 판매하는 단가는 이 대량 생산으로 돌입하면 돌입할수록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마진 없이 거의 부가가치 없이 사실 판매가 되는 형편이 되었죠. 특히나 이 전자부품이 그러한데 이런 것들을 만일에 일반 소비자들한테 소량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부가가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렇게 가격이 싸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어떤 활동,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운 거를 개발해보는 어떤 그런 것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부품들이 아닌가, 그런 재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부품들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면은 납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납이 필요하고 인두,
필수적이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들기 활동을 할 때에도 이제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야만이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재료는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도 여기 보면 우리가 택배 박스, 상자 이런 걸 뜯어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나무젓가락을 이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보시다시피 코카콜라 캔, 음료수 캔, 키보드, 청바지 그다음에 이건 심지어 대게 껍질로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단지 리사이클링이라기보다는 업사이클링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인데요. 이제 리사이클링은 말 그대로 재활용이라고 한다면 재활용은 그냥 다시 한번 쓰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뭐 어떤 페트병을 다른 용도로 한번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라면 이 업사이클링이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새로운 상품이 되거나 새로운 어떤 작품의 가치를 획득한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업사이클링 활동의 예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서울 새활용 플라자라고 하는데요.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성동구 자동차 시장길 49 이제 이 주소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에 있고요. 여기에 가면은 업사이클링 작품들 전시된 것들 볼 수가 있고 또 업사이클링 활동들을 하는 어떤 작은 기업들도 여기서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활용을 기다리는 어떤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을 기다리는 많은 재료들이 여기에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들을 다시 분해해가지고 어떤 그 물건들을 다시 재료로 다 일일이 분해를 해가지고 하는 소재 시장이라고 하는 소재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활동에 대한 견학이나 탐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5월 달에 갔었거든요. 이제 5월 달에 가서 요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재은행은 어떤지 찾아가 봤었는데 소재은행은 닫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찾아갔을 때 봤었던 많은 입주 기업들이 퇴거한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5월 말까지 어떤 통지를 받은 업체들은 다 퇴거해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게시판에 붙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재정비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보고 싶어서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상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전화도 해보셔가지고 갔을 때 이제 아이들하고나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나 갔을 때 다 보고 싶은 걸 보실 수 있는 상태인지를 알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운 메이킹용이라고 해서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소개해 놨는데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당시에 이런 게 참 좋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거 포함시켰었는데 이제 EVA 폼 2T, 3T, 5T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이것도 상당히 만들기를 쉽게 하는 재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판지 칼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종이를 자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하게 문방구에서 볼 수 있는 커터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골판지용 칼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굉장히 잘 잘라지고요. 그래서 만들기를 할 때 힘이 덜 드는 어떤 그런 도구입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영메이커 활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탁자에다가 올려놓고 아이들이 가져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지금 도구와 재료들입니다. 뭐 흔히 보는 글루건, 그다음에 뭐 고무줄, 철사, 그다음에 이런 빨대, 그다음에 풍선 이런 것들도 다 아이들한테는 아니면 우리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운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이런 것들 이벤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공부했었고, 이제 수집했었던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세상에는 새로운 재료와 도구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재료와 도구들이 시장에 도입된 것들, 새롭게 개선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만들기를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도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웹에서
이제 레이저 커터, 이를테면 레이저 커터라고 넣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제 검색 결과 안에서 옆에 보시면 이미지와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눈에 아, 내가 찾은 재료나 도구가 이거구나.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한눈에 일단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 실제로 이 어떤 머신이나 어떤 뭐 도구라고 하면은 동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업체를 절대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레이저 커터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뎁스 있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언가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을 하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재료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도구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요. 도구를 저희가 분류할 때는 크게 계측 도구, 절단 도구, 조립 도구, 기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계측 도구는 당연히 여러 가지 수치를 재고 무게를 재고 각도를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이 되겠고요. 절단 도구는 무조건 잘라내고 깎아내고 구멍을 내는 그런 도구가 되겠죠. 이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립 도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물체를 결합시켜주는 도구. 이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2개 이상의 물체를 결합시켜 줄 수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측 도구는 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 이렇게 길다란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각도도 같이 이렇게 잴 수 있는 이런 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를 잴 수 있는 이런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줄자 있겠죠. 그 다음에 컴파스, 그 다음에 각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이 메이커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잘 몰랐던 재료 중에 도구 중에 버니어 캘리퍼스가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사실은 이제 내가 무언가를 재단을 할 때는 딱 정수로 재단을 하겠죠. 그렇지만 만일에 상대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물의 치수를 잴 때는 때로는 소수점 2째짜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재려고 하면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제 디지털로 해서 소수점 2째짜리까지 잴 수가 있고 건전지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치수를 굉장히 정밀하게 재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차를 두고 무언가를 만들기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절단 도구입니다. 절단 도구는 너무나 종류가 많죠. 근데 이제 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재료에 따른 칼의 종류가 무척 많습니다. 이제 고무를 자르는데 용이한 칼이 있고요. 그다음에 30도 칼 있고, 그다음에 아크릴을 자를 수 있는 칼이 있고, 여기 밑에 있는 유리를 자를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로폼을 자를 수 있는 칼이 있고요. 그다음에 톱이지만은 소형이기 때문에 이 칼로 분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칼들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막상 이제 내가 뭘 자르려고 했더니 그냥 커터칼로는 안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나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재료에 딱 맞는 칼이 있지는 않을까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중간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스토퍼가 있는 것이 좋으니까 스토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면 스토퍼 있는 것을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위의 경우에도 재료에 따라서 가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철을 자를 수 있는 가위, 봉제 가위, 식가위, 공업용 가위, 종이 가위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봉제 가위를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천을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문방구에서 쓴 가위로 자르려고 하면 찝히고 안 잘라집니다. 근데 그 봉제 가위를 사용을 하면 쓱싹 잘 잘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위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정세가 있는 것이 안전하고 밀리지 않도록 파인 기능이 있기도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립
도구가, 이것도 자르는, 절단 도구입니다. 니퍼 펜치 플라이어인데요. 작게 자르거나 잡거나 나사를 조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전자부품을 보드에서 제거할 때 사용하는 전용 니퍼도 별도로 따로 있고, 그다음에 망가진 나사못을 뽑을 때 사용하는 니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재료를 사용할 때 라디오 펜치 혹은 롱노즈라고 하는데, 이 라디오 펜치도 종류가 무척 많으니까 이제 내가 만일에 집에 있는 펜치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적합한 다른 것이 있을지 모르니 공구점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립도구입니다. 드라이버하고 렌치죠. 이건 다 십자, 일자, 그 다음에 뭘 돌릴 거냐에 따라서 형태가 이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가전제품,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뭔가 이렇게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 그 내부를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십자나 일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별 나사가 꽤 많이 있는데요.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나사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보시게 되면 시계 혹은 핸드폰용 드라이버 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습니다. 한 2, 3만 원? 물론 좋은 건 더 비싸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만일에 구매하시게 되면 그 안에 모든 종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망치, 못, 나사, 리벳. 이 아이들은 전부 같은 세트라고 봐서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크게 봤을 때 목공용과 철공용으로 나눠집니다. 망치라고 해서 다 목공과 철공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공용 어떤 이런 못이나 나사들도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다면은 괜히 막 망치를 두드리다가 손이 다치시거나 그런 위험에 빠지시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을 할 수 있는 거는 못하고 망치하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버뿐만이 아니라 이런 테이프 종류도 있을 수가 있겠죠. 테이프는 이제 화학 제품인데 이 화학이 정말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면 테이프부터 방수 테이프, 그다음에 절연 테이프, 내열 테이프, 그러니까 고온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열 테이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나오면 정말 도깨비 테이프 엄청나게 강력하다, 절대 한 몇 킬로도 버틴다 이런 테이프들, 이런 고강력 테이프들이 있고, 그다음에 테프론 테이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계속해서 새롭게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이프 종류야말로 만일에 내가 정말 뭘 쓸까라고 할 때 한번 시장에도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접착제입니다. 이 접착제도 마찬가지예요. 테이프하고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접착제가 있습니다. 공업용 본드, 스티로폼 본드 다 다르고요. 목공풀 있고 에폭시, 실리콘 접착제, 섬유용 접착제. 제가 최근에 이제 패션 업계에 일하시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좀 알게 되었는데 섬유용 접착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천을 이렇게 붙이고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요.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 어떤 그런 접착제도 이 어떤 재료에 맞는 접착제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점도를 선택을 할 때 재료에 맞는 점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공용은 액상은 흡수되기 때문에 점도가 높아야만이 서로 나무와 나무끼리 붙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나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도 뭔가 얇은 데를 이렇게 록타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접착제 이렇게 붙이고 싶잖아요. 이렇게 붙이고 싶을 때 면봉을 문득 사용합니다. 그런데 면봉을 아크릴계 순간 접착제, 록타이트 같은 것들 딱 거기다가 면봉에다 접착제를 바르게 되면 파지직 하면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가 막 나죠.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절대로 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도구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나열을 해보았는데, 송곳, 조각도, 글루건, 실과 바늘, 그 다음에 무언가를 자를 때 그 작업대에 다치지 않도록 커팅 매트를 반드시 깔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펀치, 스테이플러, 이런 어떤 핀셋,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와 도구는 일단 다 소개를 했고요. 지금 여기 공간과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지금 많이들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유래가
작가들의 쉐어 작업실이라고 합니다. 작가들의 쉐어 작업실이 해커스페이스가 되었다가 이제 오늘날의 메이커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꾸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이것들은 필수적이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공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시민메이커 교육 가이드북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었을 때 기본 공간, 안전 공간, 공용 공간, 공공 작업 공간, 개인 작업 공간 이렇게 5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메이커 스페이스라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화장실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안에 있던지 밖에 있던지. 그 다음에 환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워크샵 혹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어떤 자기의 어떤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무 공간, 그러니까 운영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해물질, 집진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는데요. 이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먼지가 날리고 분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빨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진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남는 폐기물, 이런 것들을 어떤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떤 메이킹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은 자기 작업복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환복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구와 재료들을 적치할 수 있는 화물 적화 공간과 화물 적화 공간, 이게 창고죠. 이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좀 어수선하겠죠. 그리고 공용 공간은 앞서 얘기했던 단위 워크샵 공간,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배우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죠. 세미나룸,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작품에 대해서 발표를 한달지, 자기의 좋은 예를 사람들한테 공유한달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필수적으로 어떤 있어야 하는 물품들 그런 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이 판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 작업 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10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어떤 전문 랩에서 고유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프로토타이핑은 뭐 어떤 랩이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은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룸이라고 해서 어떤 디지털 장비들을 여럿이 함께 사용해서 어떤 프로토타이핑을 해나가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고요. 디자인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PC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하겠죠. 그래서 PC를 뭐 계속 어떤 일정한 장소에 비치해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공간이 여유가 없다고 하면 다 치웠다가 노트북 같은 것으로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공예 공간이라고 하면 뭐 도예, 섬유, 회화, 염색, 클레이, 인쇄, 가죽 여러 장르. 그러니까 어차피 공통으로 같이 공유해야 되는 어떤 장비나 도구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 공간에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기를 한다고 하면은 요즘은 만들기 전 단계에서부터 과정,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까지 도큐멘테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촬영할 수 있는 이게 어떤 별도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한쪽 구석이라도 조그맣게 꾸며져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크스크린 작업용 암실, 목공실, 철공실, 성형 도장실, 납땜실, 바이오랩. 이거는 다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진 전문 랩에서 이렇게 공공 작업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예로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작업 공간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프로젝트를 누군가가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생기는 엄청나게 많은 소지품들이 있을 거예요. 도구나 재료나 아니면 그거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필기구나. 개인 사물함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이 물론 어떤 한 사람이 뭐 1년 동안 쓴다, 뭐 6개월 동안 쓴다, 한 달 동안 쓴다, 이런 거는 이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운영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그런 공간이 있기만이라도 하다면 굉장히 이용자들한테는 편의성을 제공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홀처럼 넓은 어떤 이런, 만들기를 하는 어떤 그런 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밑에다가 테이프를 뭐 한 2평, 3평씩이라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도구나 재료를 갖고 와서 하더라도 이렇게 그 안에서는 내가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개인 작업 공간을 둘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편의성이 좀 증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수칙으로 넘어갈 텐데요. 안전수칙은 크게 일반과 재료와 도구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반드시 어떤 규칙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규칙들을 이용자나 운영자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잘 붙여놓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헐렁한 옷은 입지 않는다. 왜냐하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걸려서 넘어지고 도구와 재료를 막 떨어뜨리고 망가뜨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은 몸에 잘 붙는 그런 옷을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만한 옷을 입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긴 머리는 묶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슬리퍼 혹은 샌들은 이제 신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전화까지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뒤에가 막힌 신발, 쉽게 이렇게 걸려 넘어지거나 신발이 벗겨지거나 하지 않을,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을 그런 신발을 신어야 하고 어떤 늘어지는 장신구나 넥타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장은 작업할 때 항상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경을 착용하는 게 좋고 분진 및 가스 발생이 심한 작업을 할 때는 안면 보호대와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급화분과 상비약은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넘어졌을지라도 닿을 수 있도록 바닥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메이커 스페이스의 어떤 운영 수칙 속에 나와 있어서 여기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재료에 대한 안전수칙은요, 재료를 가공하기 위한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목재가 있는데 이렇게 세워놨을 땐 몰라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로 눕혔더니만 너무나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 사전에 그런 것들을 다 조율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가공할 때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도구, 특히 본드 종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도구와 장비에서는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재료를 절단할 때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힘을 막 쓰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만일에 그 안에 되어 있는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이 파손될 수도 있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것이 잘 도구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반드시 청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가공하면서 냄새나 먼지가 발생할 때는 환기를 먼저 잘 환기가 되어 있는지 창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재료를 낭비하지 않고 재료가 남았더라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보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자리를 당연히 이용한 사람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도구에 대한 안전수칙인데 도구는 매뉴얼이 항상 있잖아요. 모든 도구에는 그 매뉴얼을 읽지 않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데 직관적으로 난 이걸 알아 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라고 사용을 하는데 그 매뉴얼을 잘 읽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도구의 사용 용도가 이거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절대 혼자 작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전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고요. 도구는 어깨 이상의 높이로 들지 않는다. 이것도 저는 처음 봤을 때 왜 그랬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구는 절대로 어깨 이상 높이로는 들어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도구의 정비 상태와 부품의 교환이 필요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을 한다. 도구를 운반할 때는 특히 전자툴의 경우에는 끈을 잡지 않는다. 끈을 잡으면
이 파워로, 그러니까 어떤 전동 도구 같은 경우는 망가질 수가 있겠죠. 전선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도구 동작부의 운동 방향을 알고 재료가 튀는 방향에 주의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일에 이 도구가 이렇게 동작을 하면 얘가 이렇게 튑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쪽 방향에 제 얼굴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료가 튀는 방향에 주의하고 동작부의 운동 방향을 알고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하는 도구는 제자리에 놓고 전원을 반드시 특히 전동 도구의 경우는 전원을 반드시 꺼준다. 그리고 도구에 남은 잔여물 다 털어주고 주변 정리도 사용자 스스로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안전 장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이거는 보안경이고 안면 보호구고요.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입니다. 이 방진 마스크는 파티클, 그러니까 어떤 가루, 파우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고 옆에 보시면 이 핑크색 이건 방독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스, 기체의 형태로 들어온 것도 정말 이거보다 더 작은 그런 것들도 차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 있다고 하면 방진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그리고 전동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굉장히 소음이 시끄럽고 특히나 이제 귀가 약하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귀마개가 비싸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서 귀에다 꽂고 이 귀에다 꽂아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는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어떤 이런 장갑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화학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내화학성 장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온에 히팅 건 같은 거 사용을 할 때 꼭 껴야 되는 이런 내열 장갑 한 300도까지도 충분히 이거는 괜찮기 때문에 이런 장갑을 구비하시면 좋고요. 구급 약통 당연히 있어야 하고 소화기 있어야 하겠죠.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지루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채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굉장히 감사했고 제가 채팅도 중간중간에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봤던 부분인데요. 저도 뭐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단절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메이커 교육 실전 분들도 거의 못 만났고 그래서 이제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또 그간에 또 얼마나 변화가 있었나. 우리 메이커 생태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뿜뿜 발전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만들기 재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도구를 구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뭐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들이 요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키트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서 만들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그리고 만들기 키트를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니까 만들기 키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좀 창의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그 안에 이제 옵션을 좀 다양하게 줘서 아이들이 좀 서로 다르게 만든다는 느낌을 갖도록 개성을 좀 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나는 한 10명 정도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밖에 되지 않는데 만일에 공간이 한 5명 정도가 더 온다 했을 때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서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요즘 정부에서 뭐 교육부라든지 뭐 어떤 산업자원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마련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이거 메이커 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안전성이 또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에 대해서 2가지 시각이 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 메이커 스페이스의 이용상의 어려움과 현재 메이커 스페이스의 운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제가 다룬 재료와 도구, 공간과 안전이라는 이 주제에 맞는 어떤 같이 토론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나 해서요.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내시고 저도 좀 많이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